그날 저녁 한빛그랜드 호텔 23층 연회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왕실 투자단 12명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호텔의 운명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 성사되면 호텔은 날개를 달고 실패하면 매각 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역사가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 자리에서 픽 고꾸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들것이 들어왔어요. 박성근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없나? 당장 불러. 최윤정 부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장님, 아랍어 통역사가 서울에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연락해도 1시간은 걸려요. 1시간? 그 사이에 이분들이 가버리면 어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두바이 측 대표가 시계를 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아직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건 웃음이었어요. 뭐야, 저 사람? 청소하던 아줌마 아니야? 최윤정 부지배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김영순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박성근 회장이 그 여자를 훑어봤어요.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누가 봐도 평생 고생한 티가 났어요.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통역을 해? 장난하나?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바이 대표를 향해 아랍어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잠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역을 담당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신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현지인처럼.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두바이 대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아랍어를 배웠소?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년간 살았습니다.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우디? 어느 지역이었소? 담맘 근처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담맘, 나도 그쪽에 사업체가 있소. 반갑구려.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박성근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최윤정 부지배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3살 여자가 두바이 왕실 투자단의 통역을 해낸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영순. 이건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62년에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셋째였어요.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영순이는 꼭 대학 가야 해.
이렇게 머리 좋은 아이가 묻히면 안 돼.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대학? 그 단어만 들어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영순아,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시집가면 끝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1981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거예요. 시골 출신 여자아이가 서울대학에 붙다니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엄마, 저 대학 갔어요. 서울대학이에요. 어머니가 펑펑 우셨던 게 기억나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걱정의 눈물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던 날, 완행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역들이 스쳐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한 달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내 남매를 키울 수 없었어요. 큰 오빠는 이미 장가를 갔고 작은 오빠는 군대에 있었어요. 막내 동생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그만둘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여자니까, 딸이니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휴학계를 냈습니다. 복학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그 무렵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 벌러 많이 나갔어요. 그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순이 데리고 같이 가자. 저기 한국 사람들 자녀한테 영어 과외시키면 돈 벌 수 있어.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21살 딸을 낯선 나라에 보내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 학비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1983년 봄이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10시간 넘게 날아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끝없는 사막, 뜨거운 바람, 낯선 언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저는 건설 현장 근처 한인 숙소에서 살았어요. 낮에는 현장 근로자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영어보다 아랍어가 더 빨리 늘더라고요.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혀졌어요. 1년쯤 지나니 일상 대화는 거뜬했습니다. 너 아랍어 정말 잘하는구나. 어디서 배웠어? 현지인들이 놀라워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파티마라는 사우디 여자였습니다.
파티마는 현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몇 살 많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파티마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때 한국 근로자들은 중동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먹고 살려면 그래야죠.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해서요. 그래도 대단해.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파티마와 저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파티마는 아랍어를. 덕분에 제 아랍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어요. 파티마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막내 동생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1989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어요. 서울은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27살이었어요. 대학 중퇴에 특별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그걸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김태수 씨, 그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눈이 따뜻했어요. 아가씨, 이 집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자꾸 오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당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바래다 줄까요? 어색한 첫 데이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태수 씨도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대학 중퇴예요. 집안 사정으로요.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991년 봄에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2박 3일.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어요. 준혁이.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의 인쇄소는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다시 식당으로 나갔어요. 주방 한쪽에 아이를 눕혀놓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겨울. 그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어요. 받을 돈을 못 받고 빌린 돈만 남았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다들 그랬으니까.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았어요.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6살이었어요.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김밥집, 낮에 식당 주방, 저녁에 치킨집 포장.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 큰 시련을 줬습니다. 2005년 봄이었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준혁이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야지.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몰라요. 남편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됐어요. 준혁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 애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어요. 식당에서 식당으로, 주방에서 주방으로, 설거지, 재료 손질, 청소, 30년 가까이 그 일만 했습니다. 50살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예순이 됐습니다. 이젠 식당에서도 저를 안 받아줬어요. 나이가 많다고, 느리다고, 젊은 사람을 쓰겠다고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준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호텔에서 청소 담당 구하는데 엄마가 오시면 안 될까? 한빛그랜드 호텔. 준혁이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들 밑에서 청소를 하라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 가마. 그렇게 저는 61살에 호텔 청소부가 됐습니다. 한빛그랜드 호텔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청소 담당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흰 수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구나. 60평생,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일은 고됐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객실을 정리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최윤정 부지배인. 김영순 씨, 여기 물기 안 닦았잖아요. 제대로 좀 하세요. 청소하는 분들은 손님 눈에 안 띄게 다녀야 해요. 알겠죠? 말투가 차가웠어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도구,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존재. 그래도 꼭 참았어요.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 준혁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과장인 아들 밑에서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 아이도 불편했겠죠. 엄마, 저쪽 복도는 제가 지나다니는 데니까 다른 분한테 맡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들 원망은 안 했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유령처럼 일했어요.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사라지는 사람. 그런 제가 그날 연회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연회장 담당자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대신 나와달라고. 할 수 없이 출근했어요. 연회장 뒤쪽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랍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안 썼던 언어인데 이상하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마치 어제 쓴 것처럼. 그들은 호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호텔 위치는 좋은데 서비스가 어떨지 모르겠군. 일단 오늘 미팅을 보고 결정하지.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통역사가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이 소리를 질렀고 부지배인이 허둥댔어요. 두바이 측 대표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랍어로 중얼거렸어요. 시간 낭비로군. 그냥 가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3살 여자가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조롱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바이 대표를 향해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잠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걸 30년 넘게 안 쓴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두바이 대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아랍어를 배웠소? 저는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년간 살았습니다. 담맘 근처였어요.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담맘, 나도 그쪽에 사업체가 있소. 반갑구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박성근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최윤정 부지배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두바이 왕실 투자단의 통역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청소 담당이라고 했나? 네.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랍어 어디서 배웠나? 대학에서? 아닙니다.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면서 배웠어요. 살면서, 그냥 살면서 저 정도 실력이 된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 청소하기엔 아까운 인재야. 그 말에 최윤정 부지배인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저 사람은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 회장이 부지배인을 쳐다봤습니다. 운으로 알아버 통역을 하나? 내가 보기엔 실력이야. 부지배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김영순 씨, 내일부터 통역 업무를 맡아보게.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순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요? 왜 못하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능력을 인정해 준 게, 누군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준 게, 63살에 처음으로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니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통역 담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게 됐어요. 사물함도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윤정 부지배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김영순 씨 통역 담당이 되셨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셔야죠. 여기 매뉴얼이에요. 내일까지 다 외워오세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어요.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호텔 용어, 의전 절차, 복장 규정. 하루 만에 다 외우라니. 네, 알겠습니다. 군말 없이 받았어요. 불평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부지배인이 저를 불렀어요. 53페이지에 있는 왕실 의전 순서 말해보세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첫째, 왕실 인사는 상대국 관례에 따릅니다. 둘째, 시선은 상대의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를 유지합니다. 셋째, 부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다 외워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요, 잘하셨네요. 하지만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실전은 달라요. 그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 무렵 아들 준혁이와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엄마, 왜 그랬어?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청소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통역 담당이 됐다고. 다들 수군거려.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준혁이 입장에서는 창피했겠죠.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아. 물러서고 싶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30년을 참았어. 이번엔 해보고 싶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 사람들 만만치 않아. 알아. 근데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통역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호텔에 큰 행사가 잡혔습니다. 홍콩의 대형 투자그룹이 한빛 그랜드 호텔 인수를 검토하러 온다는 거예요. 박성근 회장이 직접 나서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김영순 씨, 이번 미팅은 영어로 진행되네. 자네 영어도 되나? 네, 됩니다.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영어는 대학 다닐 때 배운 게 전부였거든요. 40년 넘게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밤마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호텔 관련 용어를 외웠어요. 63살에 다시 공부라니.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협상 당일이 됐어요. 회의실에 홍콩 투자그룹 대표단 5명이 앉았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저는 회장 옆에 앉아서 통역을 했습니다. 영어가 막히지 않았어요. 긴장했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홍콩 측 대표들이 서로 중국어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중국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온 뒤 식당에서 일할 때 중국집 주방에서 3년을 일했어요. 그때 중국인 주방장한테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호텔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조금만 더 압박하면 헐값에 살 수 있겠어. 그래. 일단 오늘은 관심 없는 척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가격을 낮출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들 처음부터 호텔을 싸게 사려고 작정하고 온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협상이 잠시 쉬는 시간에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저쪽에서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호텔 재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일부러 가격을 낮추려는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자네 중국어도 알아듣나? 조금요.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당할 뻔했군. 협상이 재개됐어요. 이번엔 회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홍콩 측이 가격을 낮추려고 하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가격은 안 됩니다. 우리 호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측 대표들이 당황했어요. 자기들 계획이 틀어진 거죠. 결국 그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헐값에 팔리는 걸 면했어요.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영순 씨, 자네 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건가? 아랍어, 영어, 중국어. 3개입니다. 아, 일본어도 조금 해요. 일본어도? 네. 식당에서 일할 때 일본인 손님이 많아서 독학으로 배웠어요. 회장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30년을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고 했지? 대체 그 시간 동안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여전했지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래. 4개 국어를 한다던데? 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최윤정 부지배인은 더 불편해졌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부지배인은 명문대 출신의 영어, 일본어를 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청소하던 아줌마가 자기보다 더 많은 언어를 한다니. 부지배인의 견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김영순 씨, 이번 일본 여행사 유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맡을게요. 당신은 빠지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이 제게.
회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거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 해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준혁이었어요. 지금 일어나 있었어? 응. 왜?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뭐가? 엄마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청소하는 엄마가 갑자기 통역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근데 오늘 들었어. 엄마가 홍콩 사람들한테 당할 뻔한 거 막았다고. 회장님이 엄마 칭찬하셨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대단해. 진짜로. 준혁아, 미안해.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인정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최윤정 부지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부지배인실로 따라갔어요. 문을 닫더니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학력 위조한 거 아니에요? 네. 사범대 영어 교육과 2학년 중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알아봤어요. 그때 그 학교에 김영순이라는 학생 기록이 없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어디서 아랍어를 배웠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 못하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부지배인이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가 없는데. 그날부터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4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졸업장도 없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 연락처도 모르는데. 며칠 뒤 회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영순 씨, 최 부지배인한테 들었네. 학력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장님, 저는 정말로. 잠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 왜 대학을 그만뒀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학년 때요. 집에 빚만 남았고 동생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휴학계를 냈어요. 복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못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학적부 사본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자네 말이 맞더군. 1981년 입학, 1983년 휴학. 기록이 있어.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최 부지배인이 잘못 찾은 거야. 자네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검색이 안 됐던 거지. 회장이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이건 자네 거야.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난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뿐이야. 회장이 돌아서려다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최 부지배인한테는 내가 얘기해 둘게. 더 이상 자네 괴롭히지 못하게.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울었어요.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텔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일본의 대형 여행사 연합이 한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파트너 호텔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정되면 매년 수만 명의 일본 관광객이 우리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 호텔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됐어요. 장소는 한빛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일본 여행사 연합 대표단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어요. 최윤정 부지배인이 메인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부지배인이 무대에 올라가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에는 동시통역 장비가 제공됐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동시통역 장비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안 들려요. 장비가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일본 측 대표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술팀이 황급히 뛰어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 호텔에서 몰래 방해 공작을 한 거였어요. 장비에 손을 댄 거죠. 최윤정 부지배인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요? 통역 장비 없이 어떻게 해요? 박성근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대로 가면 프레젠테이션은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김영순 씨, 일본어 동시통역이 되겠나?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일본어는 독학으로 배운 거라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지배인이 영어로 말하면 제가 일본어로 바꿔서 전달했어요. 동시통역이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어요.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술술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10분, 20분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됐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대표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측 대표단 단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훌륭했습니다. 통역해 주신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 호텔의 진심을 받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바로 이런 호텔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한빛그랜드 호텔이 일본 여행사 연합의 공식 파트너 호텔로 선정된 겁니다.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영순 씨, 오늘 자네가 호텔을 살렸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야. 자네 아니었으면 오늘 망했어.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순 씨,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제안이요? 우리 호텔에 국제협력 자문역 자리를 만들고 싶어?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네. 국제협력 자문역? 귀를 의심했어요. 정식 임원급 대우야.
월급도 지금의 5배로 올려주지. 회장님,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자네는 실력으로 증명했어. 눈앞이 흐려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63살에 30년을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던 제가 호텔 임원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축하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품이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에 펑펑 울었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최윤정 부지배인은 그날 이후로 저를 피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회장님께 크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때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한 것도 문제였고 저를 괴롭힌 것도 들통났다고. 며칠 뒤 부지배인이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김영순 씨. 네. 부지배인이 잠시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다고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무시했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저도 누군가를 무시한 적 있을 거예요. 모르고. 부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부지배인님,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부지배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변했으니까. 30년 전에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6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걸.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제협력 자문역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아랍, 중국, 일본 손님들이 올 때마다 통역을 하고 협상을 도왔습니다. 호텔 실적이 좋아졌어요.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영순 씨,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자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어. 강연을 해줬으면 해. 강연이요? 그래. 자네처럼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저는 고민했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회장님 말이 맞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강연은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힘이 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60 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일본어를 좀 했어요. 근데 30년 넘게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30년 만에 다시 썼는데요. 하면 돼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강연에서 만난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뒀던 재능을
다시 꺼내고 싶다던 그 눈빛.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저처럼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정 때문에, 돈 때문에, 시대 때문에.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경력 단절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교육 프로그램? 네. 저처럼 젊었을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요. 외국어, 컴퓨터, 서비스 교육 같은 것들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원해 줄게. 한번 해봐.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떠올렸어요. 새 출발 교실, 다시 시작, 황혼학교.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희망적이면서도 따뜻한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봄. 인생에 봄이 한 번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순이 넘어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봄 배움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하고 장소를 구하고 제가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밤새 서류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해. 괜찮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준혁아, 엄마 60평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행복해.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웃었어요. 알았어. 대신 밥은 꼭 챙겨 먹어. 응, 알았다. 드디어 개소식 날이 됐습니다. 호텔 지하 1층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교실 3개와 사무실 하나. 크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첫 수강생 모집에 2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살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혼한 여자분. 영어를 조금 했는데요. 다시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61살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한 남자분. 일본어 자격증이 있었는데 20년 넘게 안 썼어요. 다시 할 수 있을까요? 58살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할 일이 없다는 여자분.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늦었겠죠? 저는 그분들께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63세 시작했는데요. 첫 기수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외국어 반, 컴퓨터 반, 서비스 반. 3개 과정으로 나눴어요. 저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아랍어 기초 회화반을 맡았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니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배워나갔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어머, 나도 아랍어를 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3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갔어요. 수료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정성을 들였어요. 수료식 전날 밤 저는 연설문을 썼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말이 이분들에게 힘이 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수료식 당일 작은 강당에 50명의 수료생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성근 회장님도 오셨어요. 준혁이도 왔습니다. 최윤정 부지배인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료 중 수여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는 분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객실을 정리했어요. 61살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30년을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저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설거지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쉴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요, 이 손으로 지금은 통역을 해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하고 박수를 받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손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제가 손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저는 젊었을 때 대학을 중퇴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빚만 남았거든요. 동생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때는 원망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꿈을 포기해야 하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년을 살면서 아랍어를 배웠어요.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면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일식집에서 일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루하루 버티려고. 근데 그게 다 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 안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3세 터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터지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뭔가가 묻혀 있어요.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요. 젊었을 때 배웠던 것, 일하면서 익힌 것, 살면서 겪은 것. 그게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순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는 63세 피었어요. 여러분도 피울 수 있어요.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됐어요.
그 봄에 예쁜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늦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제 얘기 같아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분들의 손도 저처럼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때 박성근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김영순 씨, 오늘 연설 감동적이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도 좀 울었어.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자네 덕분에 우리 호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기회를 잡은 건 자네야. 나는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두 번째 봄 배움터 더 크게 키워보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준혁아 왔구나. 연설 들었어.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어. 아들이 울먹였어요. 미안해. 엄마 힘들 때 곁에 없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 거야. 진짜? 그럼.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어. 아들을 안았어요. 어느새 저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왜 못했을까? 바빠서, 힘들어서, 쑥스러워서. 다 핑계였어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최윤정 부지배인도 다가왔어요. 김영순 자문영님. 처음으로 직함을 불러줬어요. 오늘 연설 잘 들었어요. 저도 좀 반성했어요. 뭐요? 저는 학벌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 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문영님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실력은 다른 데 있구나 하고. 부지배인 님도 실력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배운 거예요. 자문영 님은 살면서 익히신 거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부지배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많이 배울게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쭉 혼자 살았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오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지.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저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열심히 살게.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두 번째 봄 배움터는 3배로 커졌습니다. 수료생이 300명을 넘었어요.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호텔, 여행사, 무역회사, 다양한 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65이 됐습니다. 여전히 바빴어요. 통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첫 수료생 중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55세 이혼하고 찾아오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진짜요? 어디요?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이요. 영어 통역 업무예요. 세상에 축하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 거죠.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봄 배움터 2주년 기념식이에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기념식 준비, 내빈 맞이, 수료생 관리.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기념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었어요. 수료생들, 가족들, 언론사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두 번째 봄 배움터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작은 꿈이었는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순입니다. 두 번째 봄 배움터가 2살이 됐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2년 전 첫 수료식이 떠올라요. 그때는 5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었네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혼 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은 분, 퇴직 후 새로운 꿈을 찾은 분, 3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분, 그분들 이야기가 저한테는 보물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0년을 설거지만 하다가 63세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알아요. 늦었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마감 시간은 없어요. 숨 쉬고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60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70이 넘어도 피어요. 80이 넘어도요. 중요한 건 피우겠다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두 번째 봄 배움터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립박수, 환호, 눈물.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거예요. 기념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봄이었습니다. 4월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호텔 앞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하얀 목련. 예쁘더라고요.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해? 꽃 보고 있어. 예쁘다. 그치? 봄이 왔네. 아들이 제 옆에 섰어요. 같이 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뭐가? 포기 안 해줘서. 그때 통역하겠다고 손들었잖아.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저는 웃었어요. 글쎄, 아직도 청소하고 있었겠지.
엄마가 용기 내서 다행이야. 진짜로. 나도 그래. 그때 손 들기 잘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쁜 봄날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하늘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65해를 살았습니다.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당신이 보고 싶어? 많이. 근데 있잖아. 나 이제 울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살려고. 당신도 저기서 웃고 있지? 그럴 거야. 당신은 원래 잘 웃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수업도 있고, 회의도 있고, 상담도 있고. 하지만 기대돼요. 내일이 65살 김영순의 하루가 또 시작될 테니까. 두 번째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뭘 했든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예순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당신도 피울 수 있어요. 저처럼요.